지난 방송에서 영웅이 등장했잖아요. 그 거짓말쟁이 영웅. 그 다음에 오늘 파트가 영웅의 라이벌 조조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조조의 등장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먼저 사전에 우리가 원소를 얘기할 때 4세30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4대에 걸쳐서 그 당시에 한나라 최고위직은 거쳤던 가문이다 해서 4세30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치적인 자산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겠지만, 조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자산이 더 컸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조조 자체가 이랬었어요. 정치력으로 엄청나게 영향력이 컸던 할아버지를 뒀었고, 그 다음에 재력을 진짜 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만한 아빠를 뒀어요. 그게 조조예요. 그러니까 삼국지연이나 삼국지를 보시는 분들이 좀 오해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과연 환관이 나쁘기만 했을까? 그 다음에 과연 환건이 그냥 사이비 종교에 빠졌던 도적이었던 집단이었을까? 그 다음에 과연 유비라는 사람이 후대의 유학자들이 전통성이 있는 군주라고 보는 그런 자질이 있었거나 그런 베이스가 있었냐? 그거 전부 아니라고 제가 얘기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부분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삼국지를 읽으시면 중앙에 있는 군사들이 변경에 있는 군사들보다 강했을 거라고 하는 오해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읽혀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잖아요. 뭐 원소나 조조 같은, 그러니까 중앙에서 막 활동했던 애들이 엄청 세 보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 한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군대의 성격을 보면 달라요. 여기가 낙양이라 그랬잖아요. 낙양이 여기인데 요 지역에 있는 낙양 수비군이 이제 황실을 수비하는 중앙군이죠. 그리고 이 각 주들마다 상비군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이 주 속에 들어가 있는 군, 각 군에도 또 그런 집단이 조금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현에도 그게 조금씩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수비 군대가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군대가 지난 황건난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현대 학자들이 이 당시에 날이 많이 추워져서, 그러니까 한랭화가 시작되면서 위에 있던 흉노나 강인, 뭐 성비, 오한들이 이쪽으로 중원으로 계속 밀고 들어왔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진남부 쪽으로 이어지면서 북조에 있는 데가 거의 이민족이 세운, 그러니까 선비족이 나중에는 이제 수와 당으로 통일하는 민족의 국가가 되는 정도로 위에서 계속 한족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후한 시기 그 앞전으로부터 계속 그런 일들. 그래서 한때는 저쪽에다가 한나라에서 조공도 바치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거든요. 아니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조공이 맞아요. 그랬었던 일들이 있었어요. 한나라 자체에서. 그러니까 이런 위에서 내려오는 이민족들이랑 전쟁이 상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양주, 병주, 유주의 군대가 계속 싸우고 있는 군대였기 때문에 그 군대들이 가장 셌겠죠. 그렇잖아요. 이쪽 중앙에 있는 거는 민간이나 난들이 일어나는 데를 억제할 수 있을 정도의 군대였을 뿐이지만 북방에는 싸움을 계속했었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한나라 후한 말기에서 가장 강한 군대는 북쪽 군대였어요. 북쪽에 주둔하고 있었던 군대. 동탁이 이제 오늘 이제 잠깐 등장하는데, 동탁이 이 북쪽에서 이민족들을 맞는 군대였거든요. 지금 삼국지에서 가장 전평가되어 있는 장군이 항보승 장군인데, 이쪽도 그렇고 동탁은 양주 출신의 군벌이 됐던 애예요. 그러니까 저쪽 북경 군대가 훨씬 강했죠. 그래서 저는 관도대전에서 조조가 원소를 이긴 것보다 저는 원소가 북경에서 세력이 컸던 공손천을 이긴 게 조금 더 충격이었거든요. 북쪽에서 계속 이민족이랑 싸우는 군대잖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유비가 지금 막 초반에 여기 가고 스승 노식을 만나고 뭐 했고 하는, 그게 유비한테 전사를 만들어주기 위한 나간 중의 기교라고. 그러면서 슬그머니 하나를 쓱 집어넣는 게 오늘 얘기하는 황보승 장군의 전투예요. 황보승 장군이 실질적인 1차 황건난을 거의 진압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황보승 장군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군대 자체가 북방의 이민족이랑 싸우는 군대였거든요. 그러니까 황보승 자체가 그 고대 장군에 빗대는 형태가 되는 게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오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영웅들이라고 하는 중앙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애들이 낙양까지 들어가서 동탁이 장안까지 가는데 쫓아가서 끝내지 못했을까? 동탁이 주력 군대가 북방 이민족을 막던 군대예요. 그러니까 정예 중에 정예였던 군대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삼국지나 삼국지연이 중국의 한족이 만들어냈던 소설을 저는 삼국지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한족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삼국지연이라고 하는 소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맥락이 똑같아요. 얘네들은 그런 거짓말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물론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중앙군대가 세져요.
왜냐면 중앙에 있는 군대들이 정예화가 되어가면서 싸움도 많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인구들도 많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조조가 오한족들 막 토벌하고 가고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삼국지 후반으로 가면 중앙에 군대가 세지는 건 맞는데 전반기를 기준으로 놨을 땐 분명히 북방에 있는 군대들이 훨씬 강했다. 이거를 알아야 나간중이가 이제 유비한테 전사를 만들어주면서 슬그머니 끼워넣었던 황보송 장군에 대해서 얘기가 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 편이 이제 동탁이 이제 등장하니까 동탁의 얘기에서도 동탁군이 왜 강했는지가 보이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이 조조에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얘기가 조조가 지금 현대에 들어서 흔히 말하는 재해석들이 많이 되면서 개인의 능력이 출중했고 천재가고 조조는 천재가가 맞기는 한데 뭐 천재이고 개인적인 능력이 대단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천재가는 맞는데 그게 천재가가 아니다가 아니라 천재가도 맞고 그 당시에 한나라에서 나올 수 없었을 만한 많은 것들 나중에 뭐 과거제도 이제 그 기반을 따르고 쫓아가면 이제 조조랑 조비가 했었던 계속 가는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이나 많이 했지만 조조는 그냥 갑자기 천재로서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역사학자들은 아무래도 진수가 썼던 삼국지의 위나라 부분 참고를 많이 하다 보니 역사적인 사료를 보는데 저는 그걸 개뻥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라서 얘기 드렸잖아요. 저는 어쨌든 삼국지도 삼국지연이도 50% 이상의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조조를 위주로 해서 써서 그렇지 일단 조조는 어렸을 때는 사병처럼 운영하던 무례배 집단의 리더였어요. 그것이 가능했었던 이유가 조조 아빠가 한나라에서 문관으로서 최고위직에 가까운 그 벼슬을 명예직이었지만 그걸 1억 전에 샀거든요. 그 당시에 10배예요. 그 황제나 뭐 다른 애들이 이렇게 매간매직할 때의 가격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돈을 쓸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아빠가. 그리고 할아버지는 오늘 이제 얘기 밑에 가면 이제 얘기 베이스 깔릴 건데 할아버지는 진짜 막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조조는 기반이 되는 지역에서 진짜 누구 하나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자 아버지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부야. 그냥 많은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거부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당시에 청류파 또는 뭐 황간 황제한테도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에요. 그런 집안에 있는 조조니까 뭘 해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단지 돈 많은 재벌이 그 집안에서 어떤 일들을 해도 그거 다 무마된다고 우리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조조는 거기다가 정치적 영향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무언가를 받았다면 조조는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거지. 이 한나라에서는 할아버지가 아무래도 황간이니까 그러니까 황간 집안의 자식이라고 무시만 당했을 것 같잖아요. 그거 아니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조선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아실 거고 무시할 수 없는 집이에요. 거기다가 어렸을 때는 무례배 그 형제라고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다시 얘기를 다 할게요. 조조의 집단이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다녔거든. 그 젊은 애들끼리 모여서 그 말 타고 다니면서 이제 조조가 황군으로 들어갈 때 황실 중앙군의 경비군 장교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지.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케네디가와 삼성가가 합쳐진 집안에 태어났는데 시작을 그 당시에 황실 경비대 장교로서 시작을 한 거야. 이런 사람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능력이 특출한 건 맞는데 어디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원소는 엄마가 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원소한테 형이라고 안 하고 저기는 우리 집 모습이라 그랬어요. 그런 집에 있는 사세상공의 그 원소보다 당대의 조조의 영향력이 더 크지 않았을까? 이런 조조가 능력만 틀출해서 대단히 무언가 큰 것들을 이루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지금 재평가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계속 얘기 드리고 있지만 저는 영웅을 중심으로 삼국지를 볼 생각이 단 1%도 없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냥 백성을 죽인 자, 그것도 무지막지하게 많이 죽인 자, 딱 이 정도 선에서 조조를 보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능력이나 천재성이라는 거 인정, 그 부분 인정. 근데 이미 시작할 때 다이아몬드 수조를 입에 물고 시작했던 조조기 때문에 이걸 뭐 더 어떻게 더 잘 봐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과연 어디까지 잘 봐줘야 되지 싶어요. 왜냐면 개인적인 능력이라는 게 우리가 개인적인 능력은 있는데 뭐 재력이나 또는 어떤 다른 것들이 부족해서 안 풀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조조는 개인적인 능력도 갖고 있는데 집안도 엄청난 집안이에요. 제가 그 삼국지식 인물평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유비는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자, 그리고 조조는 나르시스트에 가까운 자, 송건은 소시오패스에 가까운 자로 보인다 그랬잖아요. 가까운이에요. 그렇다가 아니라 가까운 리더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유비를 이제 보통 이제 유비랑 이제 조조랑 쌍둥이로 엮어서 얘기들을 하니까
유비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고요. 그냥 내키는 대로 했어요, 유비는. 그리고 조조는 내키는 대로가 결이 좀 다른, 진짜 내키는 대로 하고 살만한 위치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한평생을 결이 좀 다른 내키는 대로 하며 살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중에 이제 삼국지연이 계속 이어져 가면서 얘기 드리겠지만, 삼국지에서 조조의 평가가 저는 후하지도 박하지도 않을 거예요. 딱 잘한 건 잘한 대로, 못한 건 못한 대로. 지금 얘기 드렸던 대로 저는 어쨌든 저 영웅이라는 자들은 우리 백성, 민중을 죽인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삼국지를 읽고 있으니까. 그리고 동이민족으로, 그러니까 오랑캐의 자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